알면 당신도 법대랑!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우 소유속 같다. 예,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가는 세월을 즐길 수는 있겠죠. 법을 늘상 즐기는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기는 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아니 노는 건 내가 전문이지 않니? 법하고 잘 노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2021년이 막을 내립니다. 네. 두 분 어떠세요? 아쉬워요? 아니면은 뭐? 저는 2021년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한 다이어트가 되면서 좀 내 자신한테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좀 그러면서 오히려 좀 내면이 좀 성숙한? 저는 뭐 법태랑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바빠졌어요. 아우, 맞아요. 굉장히 어마어마. 열심히. 맞아. 그거 네.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 법태랑 애청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십니다.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일이 없다가 없진 않아. 아니, 그 없다고 하면 그렇게 어떡하나. 극적이지. 아, 그렇지. 네, 법태랑 하나도 시작으로 없다가. 해서 네. 갑자기 일이 많아지. 풍성해지. 그건 맞아. 그 시점이 딱 맞아 그러니까. 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바빠 우리 셋 중에 보니까. 예, 아무튼 예, 올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변처럼 좀 긍정적으로 그죠?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12월에 김현욱 아나운서가 꼭 알아둬야 될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뭐죠? 아, 그 산후조리 도우미법.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고민정 의원 나왔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죠? 이거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네, 지난 네. 12월 2일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 취업 제한을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 취업 제한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아동학대를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고민정 의원이 또 한 건 해냈네요. 예, 의원이기 이전에 제 후배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때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예. 자, 아무튼 이 신생아 학대는 천일공로할 일이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지난해 2020년이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 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대응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결국 정인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네네. 학대를 당해서 숨지는 아동이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걸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서울시만 봐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298건으로 이 4,406건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처벌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벌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아이들이 먼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네. 후속조치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일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이 산후조리 도우미 취업 제한 이런 거 외에도 주목할 것이 우리 보호 대상 아동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이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자립정착금 그리고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한 거네요. 예. 네. 아주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반가운.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식이네요. 현행법상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이 보호 종료 기간이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만 18세면 아직까지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생계나 주거 불안 등으로 충분히 자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법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그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보니까요. 보호 종류 아동은 일반 청년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좀 낮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업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청년 8.9%, 보호 종류 아동 16.3%.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자살을 생각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일반 청년은 16.3%인데 비해서 그보다 3배 높은 5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심리 정서적인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학대받고 어려운 아동을 챙기는 거 결국 우리 미래를 챙기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은 어떤 법안이 우리의 앞날을 응원하게 될까요? 오늘 주제 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입니다. 교육 얘기인데요. 배움의 지역이 따로 있나요? 백년지 대계 교육법입니다. 그러네요. 자,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 대계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우리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좋은 법안을 가득 갖고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가 불균형,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 초, 중, 고 교육에 쓰이고 고등교육 즉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GDP의 1.1%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자.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다 서울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내가 지방에 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서울로 이렇게 돼요.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주고요. 그러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틀들을 만들겠다. 60세 정년을 하더라도 너무 신체 건강해서 다른 일들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평생교육 시설 지원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겁니다. 정의롭고 따뜻하게 그 뜻이 잘 전해진 걸까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 네 곳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은 남자 국회의원 서동영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그 네 곳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원래 순천시가 네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지역구 하나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부 한 인구 6만쯤을 떼서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는 4개고요. 예. 그럼 뭐 네 곳을 이렇게 다니시려면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서울의 어떤 조금 적은 지역, 한 지역구의 면적으로 보면 제가 100배쯤 된다고 그래요. 인구도 제가 26만이에요. 어휴. 근데 많으시구나. 한 지역구의 상한이 28만이니까 26만이면 거의 상한에 찬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제 올해가 다 갔습니다. 워낙 일정이 이제 바삐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또
제가 올해는 이제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킨 예. 해라. 예. 제가 무엇보다도 요즘 좀 올해는 좀 뿌듯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73년 만에 여야의 합의로 지난 이제 2021년 6월에 통과가 됐는데 유족 측에서 감사패도 이제 주셨다던데요. 예. 이제 여순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출발은 여수에서 마무리는 순천에서 했지만 그때 이제 진압군에 몰린 사람들이 광양, 구례, 고흥, 보성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토벌한다고 이제 토벌군들이 오면서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았던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각 기초 지자체별로 유족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여수 유족회, 순천 유족회, 광양 유족회, 구례 유족회에서 따로따로 감사표를 주셔서 참 고맙게는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순 사건 하면 반란 사건, 반란군, 빨갱이 이런 평가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늘 자기가 그 관련자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사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70년 세월에 이제 통한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법이 통과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는 하시는데요. 문제는 정확한 진상규명 또 명예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이 일이 많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내년에는 또 이제 그 시행령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충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구가 아까 넓어서 좀 다니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전 팀장은 네 군데 중에 가본 도시 있어요? 저 이제 순천 가봤죠. 아, 순천. 예. 근데 이 네 곳 중에 태어난 곳이 보니까 광양의 황길동이라는 곳이에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이제 홍길동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구도 이렇게 두문불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곳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대학 전까지 광양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해서 행정학을 전공하셨는데 행시가 아니라 또 사시를 보십니다. 제가 저희 행정학과 친구들한테 내가 행정학과이긴 하나 행정학도는 아니다라고 맨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이제 전두환의 폭정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회복 군사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들을 많이 했을 때고 또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해서 한 2번 구속이 됐고요. 구속 이후 이제 인천에 가서 노동운동 하면서 노동자와 민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나름 이제 한다고 하다가 순천에 와서 이제 컴퓨터 장사를 했었습니다. 컴퓨터 장사를 하던 중에 진짜 경험이 뭐가 많으시네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이랬는데 장사가 쫄딱 망했어요. 자본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지요. 구속 경력이 있어서 뭐 취업도 안 되죠. 하여튼 짧은 시기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한 일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변호사로 또 좀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꿈꾸게 되셨는지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학생운동 때 동료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들을 좀 뒷받침하거나 조금씩 후원금을 내드리거나 또는 만나서 가끔 이제 좀 비판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 임무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건 이제 세월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보여준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이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막 그 대목에서 제가 분노감이 좀 있었고요.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 세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도 한번 나서볼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제 고향 광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거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동네 변호사라는 이 별명은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주변에 있어요. 근데 법원은 순천에 있어요. 광양에 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양에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순천 지방법원이 그 옆에 이제 다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광양도 자그마치 15만 도시인데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되게 우스운 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사실 일반 서민들로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묘하게 문턱이 높아요. 근데 딱 동네 한가운데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누나 친구, 제 친구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사랑받네, 들락거리는 거의. 뭐 이제 그렇게 예, 되면서 약간, 예. 이게 별 문제들 광양보건대 문제, 뭐 임대 아파트 문제, 무슨 문제들이 다 제가 관여를 하게 돼서 참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뭐 말씀으로는 사랑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온갖 민원 또 다 처리해 주시려면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열심히 하시는 게 좀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회 안에서도 모임을 정말 여러 개를 또 열심히 하십니다. 모임을? 예, 그래서 원내대표실 주관 공부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 공부 모임 공부를 그리고 좋아하시네. 예, 을지로위원회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 을지로. 주간 모임 네. 등등 해가지고 주로 다 근데 공부 모임이네요. 제가 뭐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교육위원인데 저한테 뭐 문제를 물을 때 교육에 관한 이야기만 묻지 않고요. 그럼요. 예,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푹 물어오니까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 처음에 제가 임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지금은 물론 따로 이제 자료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국회 교육위원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1호 법안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담은 법안인데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다들 저는 그런 줄은 몰랐는데 다들 뭐 1호 법안 그러니까요. 원화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광역시도 중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데가 전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광양, 순천, 여수 합하면 인구가 그래도 75만쯤 되는 꽤 많은 적지 않은 도시인데 여기서 사람이 아프면 전부 광주로 서울로 갑니다. 큰 병이 걸리면 멀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막을 한다거나 또는 살아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안고 회복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양도 그렇고 여수 화학산동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큰 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증 산재 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을 조속히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자체는 그 유치가 잘 안 되니 그럼 의과대학을 통해서 대학병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 지역민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남에 의과대학 설치가 가능한 그런 법안들을 제가 1호 법안으로 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배움의 지역이 따로 있나요? 입니다. 어쩜 이렇게 각본을 미리 짠 것처럼 주제에 너무나 딱 맞는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은데 서 의원님의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 팀장, 차를 준비했어요. 차를. 제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동용 의원님의 배움의 지역이 따로 있나요? 백년지대계 교육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고등교육에 돈 좀 거하게 쏩시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입니다. 네, 지금 돈을 좀 거하게 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지금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렇죠. 엄청나게. 예. 일단 이제 우리는 지금 교육비는 초중등 교육비가 있고 고등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어요. 이건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71년도부터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매년 정부가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제 배분을 해주면 시도교육청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 초, 중, 고 교육에 쓰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교육재정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고등교육 즉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면서 대학이 잘해서 노벨 당수 타기를 바라고 이런 나라인데 그게 이제 최소한 GDP의 1.1%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GDP 대비 1.1%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1.1%를 기준으로 좀 의미가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5도 아니고. 예, 그게 일단 OECD 주요국 평균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GDP 대비 0.7% 정도를 고등교육에 써요. 근데 그나마 이 0.7% 중에 개인한테 직접 지급되는
그 장학금, 국가장학금, 요걸 빼면 0.4%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데 돈을 쓸 여지들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그걸 좀 확인해봤어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프랑스가 1.12% 정도, 그리고 독일이 1.01%. 그래서 공공투자가 민간 대비했을 때 한 3, 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학의 재정교부금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재정이 지원이 안 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자력갱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말 등골이 휘듯이 고생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은 잘 먹고 잘 사냐? 국가의 지원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요.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일단 학령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등록금 수입이 지방대는 특히 학생 수가 그렇죠. 많잖아요. 등록금 수입이 줄 수밖에 예. 없고요. 더욱이나 지금 13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도 되게 힘들고 대학도 많이 힘들고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내년 예산이 우리 이제 슈퍼 예산이다. 607조 사상 최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교육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고등교육 분야 예산 총액이 11조 8,090억이더라고요. 올해보다 6,630억이 늘었는데 이 는 부분의 대부분, 증가액의 대부분이 장학금이에요. 그러면 실험실도 더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뭐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돈들은 여전히 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법안을 보니까 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요거를 무분별하게 주지는 말고 부실 한 개 대학에 대해서는 막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대학이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또 네, 대학이 너무 많고 부실한 대학들이 많고 한계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이야기를 하면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하자고 하는 반발들이 바로 있는데요. 일단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구조조정대로 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경쟁이 있는 대로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만들면서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의 유형들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그 동의를 안 하셔서요. 그래서 그 교육부로부터 국가 재정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정이 됐거나 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기관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지 않은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예외 사항들을 마련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그렇죠. 다 퍼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갈등 가능성이 있는 제대로 된 대학에 지원을 해주자 예, 이제 예.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 전체적으로 교육, 고등교육을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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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립대학에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세요. 그건 네, 네, 네.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별도로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이 통과가 되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확실히 향상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동영 의원님의 백년지 대개교육법 두 번째는요. 네. 지방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지방대학법입니다. 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거 같이 내셨잖아요. 예.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도 될 것 같아요. 지방대학 이 또 너무 많아서 그죠? 경쟁력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후면 지자체가 없어진다. 뭐 30년 후 소멸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특히나 이제 지방의 경우 지금 229개 시군인데요. 이 시군구 중에 107개가 30년 내에 소멸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저출생,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에요. 수도권으로 떠난 20대 청년의 숫자가요. 2011년도에 43,351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81,442명이었대요.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매출 300억 이상인 사업체의 76%는 수도권에 있고요. 너무 과밀해요.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다 서울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내가 지방에 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서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 저는 대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우선 인력을 그러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나온 인원들이 서울에 있는 유수한 사립대들보다 더 뛰어난 인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분산을 위해서도 어쨌든 지방대학이 잘 자리를 잡아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자, 전 팀장 지금 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얼마나 큰지 조사가 좀 됐죠? 네, 그 네. 2021년 대학 정보공시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020년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그다음에 전임기원 연구비 총액, 전임기원 1인당 연구비 모두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1,803만 원인데 비해서 네. 비수도권이 1,458만 원이고요. 훨씬 비싸네. 예, 그리고 전임기원 연구비 총액이 수도권이 3조 8,454억 원인데 비해서 비수도권은 2조 6,346억 원. 낮네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2분의 1이네, 2분의 1 비수도권이. 예. 정부가 이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쓰는데 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전체 한 9조 8,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서울이 28.4%고 경기가 12.8%입니다. 그래서 41.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수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적어서 문제이긴 한데 그나마 지원되는 액수도 대부분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많이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 육성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뭐 아무래도 지방대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 법안의 내용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핵심 주요 내용이 네. 예. 이제 지방대학 육성법은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고 그동안에 몇 차례 좀 개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년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넣도록 하라. 이런 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 구성을 지금과 달리 지역이 좀 더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원기구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산학협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지원기구라는 게 혹시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의체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도 참여하고 예. 그다음에 대학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방 대학, 예. 지자체, 기업이 상호 혁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주고요. 그러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틀들을 만들겠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삼자가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을 더 육성하고 그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걸 국가의 책무로 구체적으로 넣어놔야 이게 좀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번에 법을 이제 그런 취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규정이 딱 있어야 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영 의원님의 배움의 지역이 따로 있나요? 백년지대계 교육법 그 세 번째 법안은요. 네. 평생교육도 시대 흐름을 따라야죠. 평생교육법입니다. 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직업 능력 교육이나 문화 예술 교육 등을 말하는 건데 요즘 엄청 많이 하잖아요. 되게 나름 되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아닌가요?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이라는 게 있던데요. 있죠. 예.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하면 네네. 21살부터 군대 갔다 온 27살까지만 책임져주는 교육기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나고 60세 정년을 하더라도
너무 신체 건강해서 다른 일들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교육이 그렇게 대학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주기별로 계속 순환하는 교육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평생 교육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 또 개인적으로도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이 막 가셔가지고 공부하시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예. 우리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헌법에는 교육과 평생교육만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뭐 초등교육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디테일하게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원래 헌법이 그런 것이긴 한데 헌법을 만들 때도 평생교육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에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로 평생교육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시스템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하고요. 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몇몇 경기도 광주시, 시흥시 이런 데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단지 단위로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를 뽑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 중에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분은 동네 분들하고 모여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지식을 나누시는 그렇죠. 거고. 이런 듯 국가 차원의 큰 단위 또는 지자체 차원의 작은 단위까지를 포함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하죠. 그럼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행법에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 발의하신 평생교육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평생교육의 추진, 지원체계 정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더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만 더 늘려놓고 선생님들이 더 또 높은 실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평생교육 시설 지원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만큼 대우하고 중요한 만큼 더 나은 형태의 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뭐 그렇게 좀 평생교육법의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기관에 다 있는 거를 어떤 형태로 시스템화한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지자체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근데 이걸 좀 체계화해야 해요. 지금 따로따로니까요. 저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연동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면 대학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상호 프로그램도 연동하고 지원 체계도 좀 체계화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미국이나 독일 보니까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평생교육 이런 게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되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런 평생교육 쪽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정말 개도국에서 선진국까지 올 때까지 계속 달리만 와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뭐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는 나고자 해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달려만 왔던 사회라 이제 한 명 한 명 어깨를 겹고 함께 가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우리도 최근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무슨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그 수료증 같은 거 주더니 자격증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직업교육 위주의 평생교육도 필요한데요. 근데 직업교육이 어떤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뭐 상식도 좀 있으면 훨씬 더 그 직업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계화되고 좀 분절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채워야 할 텐데 그걸 위해서는 교육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아무튼 그 평생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또 지역도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겠죠. 특히나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 시스템들이 잘 확보가 되면요. 서울사나 광양사나 똑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 혜택들을 갖는 거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요.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뭐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이제 내시는 네. 그 법안들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당면 네, 과제들을 사실은 좀 많이 여기에 담아내시는데 네. 이거는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그렇죠, 미래를 그렇죠. 또 사실은 네. 책임지는 그런 교육법이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그거 외에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네. 법안이 있으실까요? 뭐 1호 법안 아까 또 기억에 남으실 거고 예, 그 예. 외에. 제가 이제 광양에서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를 할 당시에 광양에 유독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5년 임대 후 분양. 근데 이게 시기가 되면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임차인들을 괴롭혀요. 또 연장되는 거예요. 분양을 안 해주고요. 온갖 핑계를 대서 배척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송도 담당하고 이렇게 쭉 풀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뭘 가장 악용하는지 알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었고 실제로 와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제가 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바꿨어요. 근데 이 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광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종, 강원도 속초, 양구, 대구, 부산 전국적으로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고 나니까 고맙다는 그 전화가 감사 인사가 전국적으로 갖고 제가 대구 KBS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뭐 이랬을 정도고 그래서 그 법이 참 크게 기억 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의원님 좌우명이 한결같이라고 하던데 한결같이 혹시 내년에도 한결같이 교육을 위해서 뛰실 건지 아니면 내년 입법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교육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필요성이 느껴서 법을 내고 이렇게 좀 거듭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까지는 저희가 교육위원회 계속 소속 이어서 지금까지대로 더 깊이 공부하고 교육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핵심적인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이후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교육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네. 나오신 김에 연말 연초 겸해서 덕담이나 새해 인사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할까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태랑 시청자 여러분, 서동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고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막판에 이제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많이 걱정들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아마 분명히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예전처럼 친구 만나 깔깔거리고 수다 떨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나의 목표와 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그냥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동용 의원님 나오셨는데 하버드대 도서관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의원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뜨이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옛날에는 요즘처럼 새해를 앞두고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두 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새해를 앞두면은 아무래도 산에 가서 일출을 본다거나 바다에서 또 일출을 본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해돋이 보러? 노노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여기를 찾습니다. 어디요? 헬스클럽. 헬스클럽. 아니면 영어학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새해 소망이 영어 공부 아니면 바로 이 다이어트입니다. 맞아. 희한하죠. 연말 연초만 되면은 이상하게 외국어 공부 아니면은 꼭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연말 되면은 어머니 손 잡고 내지는 제 동생과 함께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연말 행사였어요. 아니 여탕에 가셨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그때 한 1년 때까지 엄마 따라간 것 같은데요. 아 여탕에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친구 만났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요즘에는 한 4살짜리 아들 데리고 들어가도 네. 제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막 데리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아빠가 때미는 게 시원치가 않거든요. 네. 네, 엄마가 답답해하세요. 네, 이랬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옛날에는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목욕탕 가는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남자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인데 여탕에 남자아이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요즘에 이제 엄마가 네. 저 없이 아이를 데리고 워터파크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럼 아이를 거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그 이제 옷 갈아입는 네. 곳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시켜줘요? 갈아입혀서 이 안에서 만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러네. 자, 오늘의 사연도 여자들만의 공간에 남자아이가 들어서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기야 이 집 고기 진짜 맛있다. 어머 해자 입속에서 고기가 다 없었네. 아우 살살 녹아. 아따, 우리 자기가 맛있다면 야, 또 와야지. 아유, 또 오고 말고. 다음엔 요것이 괴기인가 아이스크림인가 할 정도로 그냥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괴기 또 내가 사줄 수 있다니까. 어머 우리 자기 최고.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아우 배야 아우 배가 아프지. 아우 자기야 나 화장 좀 고치고 올게. 잠깐 실례. 아따, 화장 안 고쳐도 예쁜디 무슨 밥 먹다 말고 화장을 고친디야. 퍼뜩 땡겨오더라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 화장실을 간 피해자 씨.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우 배 아파. 아유 고기 먹은 게 잘못됐나. 아우 배 아파. 아유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아유 배야. 아이고, 이모 똥 싼다 이모. 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머 이 꼬마야. 이렇게 다른 사람 훔쳐보는 거 나쁜 행동이야. 화장실 바닥도 더러우니까 얼른 일어나 어서. 알았어요, 이모. 깜짝이야. 아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모 똥 싼다.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빨리 일어나. 진짜 이거 불안해서 하던 걸 할 수가 있나. 아우 저 꼬마 녀석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빨리 끝내자. 식당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꼬마아이가 바닥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놀리자 크게 당황한 피해자 씨. 결국 화장실에서 나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이모 똥 쌌어요. 이모 똥 쌌대요. 똥 쌌대요. 안 되겠다. 너 이모랑 엄마한테 같이 가야겠다. 아, 싫어. 나 안 가. 똥 싼 이모랑 같이 엄마한테 안 가. 똥 싼 이모 더러워. 이 아이 엄마시죠? 이 아이가 아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바닥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저를 놀리기까지 했다고요. 아이한테 지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얘기를 굳이 저한테까지 찾아오셔서 하는 거죠? 네? 왜 하다니요?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것도 문틈으로 저를 훔쳐갔다고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아니 7살밖에 안 된 애가 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걸 가지고 뭐 굳이 찾아서 얘기를 해? 웃긴다 정말. 현우가 이모 똥 쌌어? 뿌직. 그게 못 담으니? 이봐요. 7살 다 큰 애가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와서 훔쳐본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애 교육 똑바로 시켜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일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있음직도 한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약간 또 매운맛이 추가됐지만 사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뭐 한참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이런 일도 있을 법하긴 한데 어린애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이 시기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다른 점 같은 것들 인지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이 문제가 7살 네. 남자아이가 아니라 네. 성인 남자였다면 이건 성희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인이 이런 행동했으면 당장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법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또는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네. 성폭력 처벌법상 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돼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이 남녀가 구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 보안 처분이나 신상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이제 부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군요. 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휴대폰 열심히 보다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가다가 네. 고개를 확 들었더니 진짜 완전히 여자 화장실 바로 앞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이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누가 신고했다. 그럼 1년 이하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찔하네요. 진짜 이런 경우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받기가 어려운데요. 네네. 뭐 다른 성벌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간 이유가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실수나 아니면 청소, 아무도 없을 때 장난으로 서로 양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어려운데요. 이 성적 목적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들어갈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이게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갑자기 훅 들어와서 뭐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하면은 이 경범죄 처벌법상 요런 해당될 수도 있다. 불안감 조성 또는 이 건조물에 해당하거든요, 화장실이.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도 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데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네. 이 사연에서는요. 네. 7살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7살이라고 하면은 뭐 아는 거는 아는 나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아이잖아요. 네. 모르고 하는 행동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살이면은 아예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상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법률 용어로는 뭐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성폭력 범죄 요 적용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지. 얘가 아무리 뭐 나이가 7살 컸다고 하더라도 말 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성적으로 다 그런 걸 판단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부모에게는? 이게, 그렇죠. 이게 아이한테 야, 너 손해배상 해라.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너의 행동에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는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네. 네, 아이의 부모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 중에도 아예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혹시 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이 뭐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민법 7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얘기하는 그건 재산 관계에 그건 관련된 딴 거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심신상실. 또 아는 거 하나 뽑아봤는데 그건 재산. 그거는 불법의 영역. 그렇구나. 네네. 그거는 예. 합법의 영역. 그렇구나.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 사연에서는 부모도 내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하지 않았잖아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신변 얘기처럼 법적으로야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일이. 그죠? 좀 제대로 교육해야 하세요. 이렇게 그냥 따지고 말지 네. 그렇게 갈 것 같지는 네, 않아요. 맞아요. 사실 뭐 법적 조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게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사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주의를 주고 좀 아이한테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올바른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안, 법적 분쟁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교육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풍성해진 느낌, 좀 보람찬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교육 얘기해서 좋은데 근데 요즘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요? 갈수록 병원에서 이게 부족하대요. 피가 모자라.
맞아. 요즘도 헌혈하는 분들이 아마 더 없어졌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2019년과 비교하면은 약 13만 명이나 헌혈 참여자 수가 지금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혈액 보유 일수도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피를 한번 뽑아내고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네. 그죠?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헌혈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가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호주는 보니까요. 헌혈한 사람한테 포상도 주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포상을 주는 건 네. 없지만 이제 간소하게 빵하고 우유는 주죠. 그렇죠. 선물 같은 거를 주는데 영화 티켓 같은 영화 거 티켓 그 예, 영화 티켓 예, 이런 예. 거 주고 맞아. 그래서 예. 지난 12월 2일에 네. 혈액관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매년 2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헌혈에 대해서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훈장이나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헌혈이라는 게 참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 또 헌혈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자긍심도 고취되고 이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모든 끝은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시작되는 한 해가 우리에겐 절망이 끝나고 희망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2년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법과 함께 세상을 향해 어흥하고 크게 호령하면서 살 수 있게 호랑이처럼 날쌔게 저희는 열심히 뛸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함께했던 법대랑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